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오늘은 매우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한 겹 더 옷을 껴 입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를 두고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권 인사들 20명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보고서가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한테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수사 인원을 대폭 늘려서 제대로 하라라는 식의 지시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말은 지시지만 검찰 안팎에선 일종의 문책이다라는 얘기도, 경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어디로 튈까요? 잠시 후에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 제대로 엄정 수사하라는 지침을 밝혔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 인력 4명 정도 지원을 요청하자 4명 갖고 되겠냐, 더 대대적으로 늘려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옵티머스 수사팀 확대, 정관계 로비 의혹 조사, 검찰총장이 나섰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석연치 않다라는 겁니다. NH증권이 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나왔다. 자, 예컨대 이틀 만에 초고속 승인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배임 등 위법 소지 법률 검토를 했느냐라는 등등, 그리고 누가 먼저 연락을 했느냐라는 등등,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 동아일보가 의혹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BTS 수상 소감까지 중국이 검열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만, 더 정확한 것은 중국의 네티즌들이 BTS의 수상 소감에 트집을 잡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BTS의 리더 RM, 랩몬스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 한미가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감동적인 말이고 상식적인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중국 네티즌은 왜 이 말을 트집 잡았을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중국 네티즌들의 반발 이후에 삼성과 현대차 등 중국 현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광고에서 BTS를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반증인데, 왜 중국이 우리 BTS의 수상 소감까지 문제 삼은 걸까?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주미대사 이수혁 대사의 발언도 지금 뜨거운 논란인데, 우리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는데 앞으로도 그래야 하나?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주미 대사가 한미 동맹의 취지를 흔들 수 있는 발언으로 들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국익이 돼야 선택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미 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미국도 종전선언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근거를 두고 야당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수혁 대사의 이 국감의 태도 논란도 불거졌는데, 잠시 후에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조마조마한 일상 복귀, 학원과 활기, 홍대 클럽 북적, 사진 한번 보시죠. 노래방에 찾은 한 여성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가사도 눈에 띄는데요. 자, 그간의 노래방 업주와 또 우리 가라오케 노래방 문화를 좋아하는 한국인들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 좀 활기를 띄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명에 육박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전기료 체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와, 이렇게 전기료를 못 냈던 분이 많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핫한 벼랑에 몰린 서민들이라는 주제로 한국일보 기사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이 특히 생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오죽하면 전기료도 못 내냐라는 거죠. 공공임대 월세 체납자 2배로 껑충, 수도료도 못 내서 단수된 것도 20%가 넘어섰습니다. 자, 21세기에 수도료를 못 내서 수도가 끊기다니요.
20대 이하의 청년 실업급여 수급 25% 늘었습니다. 자영업 침체로 하풀에서 빈가게가 된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국일보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대통령의 입 청와대 초대 대변인이자 또 민주당 의원 출신의 박수현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늘려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라임 수사와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한마디 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장편소설. 추미애 장관이 또 소설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장편소설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소설가 협회가 이번엔 어떤 반응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고난. BTS 리더 RM의 수상소감. 이 고난이라는 발언을 두고 중국 네티즌들이 트집을 잡고 있다. 여러 보도 많습니다. 그 이유 무엇인지 밝혀보겠습니다.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아침 참 쌀쌀하고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라겠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계도 참 살벌하고 차갑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을 두고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권력형 비리가 아니더냐라는 반응, 또 한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을 트집 잡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을 두고 0과 100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 돌직구쇼에서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대로 수사하라. 나는 셈으로 얘기를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지시했을까? 함께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를 추가로 대폭 증원하라 라고 어제 지시를 했다고 대검이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을 늘리긴 늘리는데 4명만 늘리겠다라고 입장을 앞서 밝혔나 봐요. 그러자 윤 총장이 4명 갖고 되겠냐. 늘리려면 대폭 늘려라 라고 재차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4명만 늘리겠다는 것과 대폭 늘리라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의 이 사건을 보는 인식의 차이가 느껴지는 단편이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서 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질책과 검찰총장의 불만이 담겼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해석이 나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의 지시는 옵티머스 로비 의혹을 이대로 덮을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선 것이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이 지검장 똑바로 수사하게 라는 일종의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께 바로 물어볼게요. 자, 이 사건이 뭐 어떻다라는 본질은 잠시 후에 또 4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팩트는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4명 갖고는 안 된다. 대폭 늘려라 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 이에 대한 해석은 이대로 덮을 수 없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똑바로 수사 안 했다라는 질책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의 이 해석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사건 자체를요. 예. 수사를 이게 대폭 충원할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은 5천억 정도 피해가 있는 이제 펀드 사기, 이전에 경제 범죄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충원을 하지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단지 문제는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이제 5월, 6월에 정관계 로비와 관련된 진술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뭐 실세랄지 아니면 뭐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랄지 수석이랄지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건 물론 뭐 라임하고는 상관이 있고 옵티머스 상관 부분이죠. 뭐 시청자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옵티머스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사실 수사를 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시에 어떤 수사팀만 가지고는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또 김광삼 변호사님이 금융범죄 전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정도 지났으니 한 5, 6개월 지났잖아요. 예. 그러면 5,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전담팀을 충원 안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수사의 성격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성윤 지검장이 이대로 가다가는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4명을 불가피하게 충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 아니에요? 그런데 충원이 4명 가지고 될까 하는 저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예. 그걸로는 부족할 것이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문성 있느냐 문제예요. 근데 이 사건은 금융사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금융과 관련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원래 이제 조사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경제범죄 형사부하고 반부패 수사 2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검사들이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충원을 하되 그냥 일반 검사 충원을 해봤자 결국 수중 역할밖에는 못해요. 그러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검사. 그건 우리가 특수통이라고 말하거든요. 특수통 검사 10명보다도 특수통 검사 2-3명을 사실은 충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김광산 같은 저와 같은 사람을 하면 수사 잘 못할 수 있고 어쨌든. 더 뛰어난 사람들, 예. 뛰어난 검사들. 그런데 과연 그런 검사로 충원되느냐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1번이 전문성이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번 네. 그건 검찰의 의지예요. 의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구마를 캐듯이 파고 들어가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예. 뭐 이렇게 좀 들어가는데 만약에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압수수색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수사팀밖에 몰라요. 근데 그 압수수색을 안 해버렸어. 그러면 시체의 진실이 발견될 수 없죠. 예.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걸 꼭 시체의 진실을 밝혀야겠다. 예. 정관계 로비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기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 그런 의지가 중요한데 이제 향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지켜볼 굉장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예. 없는 것인지 또 법무부와 대검과 협의를 하는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사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하고 정말 정확한 보고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수사하는지에 대해서 꽁꽁 찝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역할을 과연 윤석열 총장이 할 수가 있을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4명 충원, 4명 갖고 이게 될 사안이 아니다. 라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윤석열 총장이 그간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도 뭐 보고를 제때 못 받았다는 등의 보도도 나오고 있긴 한데 잠잠했거든요. 예. 수사에 관여 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작심하고 지금 나섰어요. 전면에 나선 이유. 자, 오늘 검찰 안팎에서는 이거 이성윤 지검장을 일종의 질책한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데 네. 김병민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평검사에서 지금의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를 뽑으라면 국민이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는 준엄한 민심을 발빠르게 캐치하고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바라보기에도 이 옵티머스, 라임 등에 대한 사태가 이게 정관계 인사 로비까지 이어졌다면 이를 그대로 검찰이 현재까지 수사하고 있는 상황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직감적으로 육감적으로 파악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 등에게 수사 이력을 보강하라. 수사 이력을 뭐 몇 명 보강한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라고 윤석열 총장이 생각했을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예.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죠. 사건에 대한 결국은 아주 나중에 그 효과를 노린 것이다. 훗날 이 내용이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이 진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검찰을 향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텐데요. 아주 비슷한 사례로 2016년도 사건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그렇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발했을 때 애당초 이 문제를 가지고 수사했던 곳은 검찰의 형사 8부에서 일부 사람들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랬죠. 당연히 이 문제를 제대로 밝히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문제를 야당으로부터 제기되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됩니다. 예. 하지만 그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내용으로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야당의 압박이 이어졌고 예. 결국은 특검이 설치되게 되죠. 그리고 그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의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총장이죠. 예. 그리고 그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검찰의 수사 결과까지도 문제가 되는 상태로서 이어졌던 과거의 전례들을 비춰보건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결국 간단치가 않고 이 문제가 과연 검찰 내부에서 일부 수사 이력 보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본다면 저는 결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야당은 지금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수많은 국민들이 수천억 대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낼 책임과 의무가 있고 여권에서는 지금 목놓아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은 왜 이렇게 야당이 정치 공세하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 관계가 없다면 아주 객관적인 상태로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이 특검에 대한 설치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는 길에 일단은 검찰 내부의 한계를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보여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윤 총장의 지금 이 메시지를 두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중앙지검 체제 하에서는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라는 판단과 메시지를 천명한 것이다 라고 야당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돼서 여러 조간신문들이 오늘 보도하고 있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이 오늘 저희 동아일보의 보도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농협, 줄여서 약자로 NH, 투자증권, 옵티머스와 NH, 석연치 않은 펀드 설정 과정, 동아일보가 오늘 대서특필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NH의 이례적 역제한. 보통 NH가 더 거대 증권사잖아요. 메인 증권사. 2019년에서 2020년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의 90%가량을 판매합니다. 자, NH는 옵티머스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정말로 객관적으로 옵티머스 상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판단을 했던 걸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1.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이제 펀드 설정을 처음 앞두고 2019년 4월, 5월, 6월 총 3차례 NH투자증권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펀드를 소개하며 동아일보 표현에 따르면 달랑 7쪽짜리 상품 제안서만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틀 만에 초고속 승인하는 게 석연치 않다. 동아일보는 보도합니다. NH투자증권 김재현 대표 3차 방문 설명 이틀 만에 338억 원 규모의 첫 펀드를 승인해주고요. 엿새 뒤 320억 원 두 번째 펀드도 승인해줍니다. 초고속이다. NH투자증권 본격 판매에 나서자 옵티머스 펀드 수탁액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그 규모가 4,745억 원 규모로 껑충 뛰게 됩니다. 자, 뭘 믿고 NH가 이런 판단을 했을까? 7쪽짜리 보고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요, 최초 펀드 제안 경위 NH 측의 투자 제안서를 우리가 먼저 보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NH 간부가 먼저 연락이 와서 우리가 설명하러 간 거다. 상품 설명 요청한 그 자리에서 펀드 설정을 바로 승낙했다. 옵티머스 대표조차도 이례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NH투자증권 측의 해명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상품 구조가 간단해서 검토하는데 문제 없었다. 김 대표로부터 5월, 6월 두 차례 걸쳐 설명 들었고 졸속 심사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 이 NH가 다른 증권사와 달리 뭐랄까요? 뭔가 공기업의 성격이 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정식 공기업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 논란을 떠나서 NH투자증권이 이토록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좀 이례적이다. 석연치 않다. 동아일보 보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NH가 먼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줄래?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한 5천억 가까이 사기가 이제 사기 펀드를 운영했고, 그래서 그 피해액이 5천억 이상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옵티머스 자산 운영을 보고 그걸 구매했다기보다는 NH 투자증권을 보고 구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런 점에서 NH의 신뢰도를 믿고 했을 텐데 거기서 지금 5천억 이상의 사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NH투자증권은 무엇을 보고 이 펀드를 판매했느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맥락이 있는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통상의 경우는 당연히 자산운용사에서 먼저 투자 요청서를 보내겠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그걸 보고 이 투자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수익이 나겠다라고 판단하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 설명을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번엔 거꾸로였다는 거죠. 오히려 NH 투자증권에서 연락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투자 요청을 보냈는데, 그것도 한 7쪽짜리 한 PPT에 불과한 매우 어떻게 보면 간단한 서류만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물론 NH 투자증권 이제 해명이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펀드 자체의 설계가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사의 트랙 레코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나 운행했던 기록들이 나쁘지 않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승인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 때 저 NH의 판단이 틀렸잖아요. 사기 펀드였고 틀릴 국민들한테 뿐이 아니라 손해를 저희가 안겼죠. 얘기했지만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펀드는 사실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거짓말이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뭐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자체가 거짓말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뭐 대부업체나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현 대표가 이것을 이제 검찰에 진술함 지키게 한 건데 사실은 NH투자증권이 왜 그랬는지 누구보다 김재현 대표가 잘 알겠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마치 뭐 오히려 자기가 놀랐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는 돼 있는 건데 네. 저는 뭐 누구보다 김재현 대표가 그 이유를 잘 알 거라 생각하고 그걸 이제 잘 밝히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재명 기자, 정작 궁금한 건 안 말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NH투자증권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밝혀야 될 게 그건데 결국은 김재현이란 사람 그리고 옵티머스 자산 운용사를 보고 과연 NH투자증권을 했겠느냐 그게 아니면 다른 뒷배가 있었겠느냐를 밝히는 게 지금 검찰 숙제인 거고 누구보다 그걸 김재현 대표가 잘 알 거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어제 국감에서 있었던 한 대목이 또 떠오릅니다. 이번엔 옵티머스와 금융위 관계에서 일종의 녹취 파일이 공개된 건데 여야의 해석이 다릅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죠. 예, 과장님이세요.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 신청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과장님께 연락드려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출시면 한 5시 네, 그때까지 돼요. 네네. 정보설정사 거기 민원실 1층 오셔갖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내려와서 이거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 들어보면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서류 신청을 받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죠. 녹취록에 있는 목소리가 제가 아는 그 담당 과장 목소리는 다르고 당신은 보통은 과장이 그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담당 과장은 접수를 받은 적이 없다. 박수현 전 대변인님,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아니 옵티머스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금융위 과장이 직접 내려가서 서류까지 접수해 주느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자 금융위원장은 저 목소리 과장 목소리 아닌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모르죠. 우리 이재명 기자께 우리 진행자께서 핵심을 왜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셨던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NH 저 농협증권의 뒤에 어떤 권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은 것이고 저것을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이제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보면 되게 구조가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수사 인력의 증원 4명 그것이 적정한 거냐라는 뭐 앞에 토론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지금 13명의 명단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은 그런 명단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하는 발표를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은 바로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사실 했는가. 네. 또 청와대 행정관이 이제 남편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 남편이 관여가 돼 있는 것인데 간단하죠. 그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확인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야당에서는 이것이 대규모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비화를 하고 싶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네.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나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있었던 뭐 윤미향 의원 건이나 뭐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 도덕성 건을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의 이 권력형 게이트를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인데 좋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많은 국민이 서민이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권력형 게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더한 것이 있더라도 이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많은 거론되는 인사 중에 일단 서울중앙지검은 그런 명단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야 되고 이미 또 많은 부분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그 왜 NH농협증권이 지금 의혹이 제기대로 저렇게 좀 어떤 의아해 보이는 저런 것들을 과정을 거쳤을까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검찰 수사로 빨리 확인하면 됩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이 있다. 제대로 수사하자라는 입장을 또 밝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금융범죄 전담 검사 출신이었던 수사통 김광선 변호사님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나왔어요. NH가 왜 그랬을까? 또 야당에서 제기한 건 금융위가 왜 이랬을까? 더 나아가서 옵티머스가 어떻게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었는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건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거는 전직 검사 출신의 직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것은 뭐 정관계와 로비 의혹이 있던 간에 아니면 뭐 NH투자증권가 뭐가 있던 간에 분명히 무언가는 있다. 그러니까 석연치 않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밝히는 게 검찰의 임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펀드 설정을 하면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이 펀드를 판매할 증권사 회사를 찾으려고 하면 사실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가 갑이죠. 이걸 왜냐하면 팔아줘야지 수익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펀드 회사 입장에서 자신에게 수익이 나는지 아니면 이걸 이걸 산 그러한 일반적인 여기서 이제 피해자로 볼 수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수익이 나는지 그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옵티머스 펀드에서 이런 펀드를 구성한다고 NH투자증권에서 어떻게 알고 찾아가냐 이거죠. 제안서도 안 냈는데 그럼 분명히 제가 한번 소설 한번 써볼게요. 그거 소설 쓴다는 표현했다가 어떤 장관 곤혹 치렀습니다. 그래서 찾아갈 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을 해보자. 가정에서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펀드가 있다고 들어봤는데 한번 검토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찾아갔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김재현 구속된 전 대표가 검찰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다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사실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 이게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거잖아요.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걸 저는 확신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우리 녹취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녹취록이 그 과정이 아닐 수 있죠. 그러면 금융위에서는 파견 나온 직원이 내려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녹취한 사람이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하급 직원이 내려와서 접수를 받고 안내를 했다고 한다면 이걸 왜 녹취했을까? 이건 우리가 의심이 가는 대목 아니에요? 뭔가 특혜를 줬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녹취를 했겠죠. 그래서 이 녹취록에서 접수를 내려간 그 판매 직원, 마중 나간 직원, 금융위. 그 직원이 누구인가는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언가 있다. 그게 정관계 로비 의혹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특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결과는 이제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되면 검찰이 기소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온다면 이제 기소를 하지 않겠죠. 자, 이 부분은 검찰 출신 김광선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가운데 가장 뇌관은 바로 이겁니다. 20명의 실명이 적혔다는 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검찰이 옵티머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내부 대책 문건을 확보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정관계 인사 등 20여 명이 거론됐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지난 7월 옵티머스 이사 윤모 씨가 검찰에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자진 제출했다. 그런데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전면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 법무부 장관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은 오해 허위다라고 밝혔고 야당에선 현 수사팀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0명 청와대와 여권 인사 등 20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오해인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인지 여야 대표의 입장은 확인이 갈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금융지수를 매우 결혼한 상태에 빠지는 권력형 비리계에 있다는 특히 검찰과 여권이 총선 전에 비리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의 핵심이 된 것은 바로 청와대 전직 행정관입니다. 이 전직 행정관의 남편이 옵티머스에 깊숙이 연루됐기 때문이죠. 문제는 옵티머스 사내이사 유모 변호사가 옵티머스의 지분을 숨기고 근무했었던 이전 청와대 행정관의 남편이라는 점이고요. 올해 7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게 된 이후부터 옵티머스에서 기존에 주던 월급보다 3배 많은 월급을 주었다.
라고 진술을 했고 검찰이 이미 올해 7월에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오늘 동아일보가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 500만 원인데 갑자기 한 달에 1,5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엄청난 월급 인상이죠. 그런데 그 시점이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청와대의 민정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서부터다 라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고, 동아일보의 보도 취지는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윤 변호사 부인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옵티머스 지분 보유 의혹 및 옵티머스 측과 금전거래한 사실도 파악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야당인 김병민 비대위원님, 이 부분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하고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똑같이 옵티머스에서 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갑자기 월급을 3배 준다.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 아내가 청와대의 민정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점부터다라는 건데,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에 따르면 또 공교롭게 그 아내는 옵티머스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하고도 이거를 차명으로 숨겼다. 네. 그런데 청와대가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죠. 그리고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인사 검증을 하는 곳, 우리 정부 부처의 주요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하게 됩니다. 민정수석실에서의 인사검증이 얼마나 까다롭고 굉장히 지난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지 과거에 우리 옆에 있는 김광산 변호사님도 한번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아마 정부로부터 인사검증을 받았던 그 긴 시간의 얘기들을 조직부실에서 했던 기억들이 제가 생생히 납니다. 예.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일을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한 인사검증을 했을 것이고, 여기 옵티머스라고 하는 펀드에 관련된 지분들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던 이해충돌 문제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스스로가 갖고 있는 펀드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아주 작은 단계인 이해충돌부터 얽힐 수 있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과연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의 보도처럼 지분을 숨기고 청와대에 근무한 뒤에 문제가 불거지게 되니까 한 2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걸 정리하게 되고, 정리하게 됐던 시점도 청와대 근무 전으로 돌려놨다. 이거 밝히는 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 정도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해줘야 국민들이 보기에 의혹들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해명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남편 같은 경우에 월급이 계속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아니, 3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예. 3배가 올라갔던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받게 됐다면 월 1,500?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법의 적용에서 일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이 남아있을 건데,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은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코앞까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옵티머스에서의 판매 펀드에 사기 사건들이 불거지게 되면 결국 이 문제를 관리 감독하고 수사해야 되는 건 검찰이 수사하고 금감원이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곳은 민정수석실인데 과연 이거를 지금 검찰의 일부 수사의 인력들을 가지고 이 커다란 문제들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그 청와대 계셨던 분이 계시니까 직접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쪽 청와대 이렇게 부실하게 검증했냐, 이 문장이거든요, 지금.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해서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어떤가를 좀 조만간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열심히 검증을 하고 치열하게 시스템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해내고 그거를 이렇게 맞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 이제 확인하는 것인데, 개인이 어떤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자료 제출을 그렇게 안 했다면 청와대가 검증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검증력이 만능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저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고 하는 것, 그 문건의 제목부터 좀 재밌지 않습니까? 펀더링을 했는데 하자가 생겨서 그걸 어떻게 무마할까, 치유할까, 이런 문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자기들이 또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대비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라고 하는 내부 자기들이 만든 문건이에요. 예.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해서 거기에 담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13명의 청와대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가 명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죠. 지금 20명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기를 그런 명단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반박을 이미 했습니다. 예. 자, 설사 그 명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 보면 한 20명, 13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청와대 행정관 이름이 1명 정도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청와대라고 하는 거대 권력을 뒤에 업은 또 그것을 이용한 그런 권력형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청와대 근무한 행정관 하나의 개인적인 일탈일 수는 있습니다. 또 그것이 국민적 피해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을 권력형 게이트로 그렇게 뭐 한 20명 중에 명단이 설사 있다더라도 1명 청와대 행정관인데 그렇게 권력형 게이트를 규정하고 가는 것은 정치 공세, 정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청와대 행정관이 저 정도 힘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행정관 할 거 그랬어요. 대변인하지 않고. 아니 그 부분인데 박수현 대변인 의견 밝혀주셨고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었잖아요. 물론 저희 동아일보 취재 내용입니다. 월급이 1,500만 원으로 올랐다라는 것. 이 기사가 정말로 기사 보도내로 사실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유모 변호사 반론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옵티머스가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에서 월급을 확 올려줬을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그게 너무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보편적인 상식인 거죠. 결국은 이모 행정관, 그러니까 윤모 변호사의, 그러니까 옵티머스에 참여했던 윤모 변호사의 부인인 이모 행정관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겠죠. 제가 화면에서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런 증거도 나옵니다. 올해 3월에도 옵티머스 측에서 이모 행정관에게 300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시계 100개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청와대 시계 100개를 왜 요청했을까요? 결국은 뭐 옵티머스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뭐 권력형 비리를 떠나서 어쨌든 이 행정관을 통해서 뭔가 청와대가 우리의 뒤에 있다. 이런 걸 과시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뭐 분명히 이제 이모 행정관의 역할을 파헤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윤모 행정관에게도 월급을 더 많이 줬다는 것도 아마 이 행정관의 어떤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박수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진짜 여기에 적혀 있는 물론 검찰은 실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했기 때문에 실명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정관계 인사 20명 가량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진실인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옵티머스 자산 운영 측에서 뭔가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허위로 작성한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이모 행정관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NH투자증권의 의혹들, 금융위의 의혹들 이런 의혹들이 존재하고 또 하나가 옵티머스의 고문들의 굉장히 관계에 원로들이 참여한 것도 팩트죠. 그런 점에서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도 이제 4명이나 증언을 요청한 거고 이성윤 검사장도 지검장도 요청한 건데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제 문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먼저 허위다, 오해다 이렇게 선을 그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사의 신뢰성을 잃게 되고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의 가이드가 아니다 이렇게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점은 좀 추 장관이 조심해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 장관을 위해서 잠깐 짧게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의를 하고 할 때 장관으로서 또 답변을 안 하면 또 답변 안 한다고 혼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그런 선을 잠깐 넘었다 이런 수사 중인 정도 상황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 장관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또 마침 추미애 장관의 태도 논란입니다. 장편 소설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대하소설 뭐 이렇게 나오진 않을까 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27번 거짓말하지 않았냐라고 집요하게 추궁했고 추 장관은 거짓말한 적 없다라고 밝혔고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먼저 뭐부터 들어봐야 될까요? 기억 안 나? 장편소설? 장편소설부터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법 절차 내에 허용된 범위 내의 정당한 휴가 병가였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위법 불법이 있을 수 없는 간단한 사건인데 이걸 크게 키우려고 하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이걸 증폭시켜온 여러 가지 9달간의 그런 전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 없고 그냥 소설이 소설로 네.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건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또 소설. 소설이 소설로 끝나지 않고 장편 소설이 됐다?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을 가지고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9월 한 달 동안에 국회에 와서 장관님이 했던 거짓말 횟수가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윽박 질렀죠. 참 대단합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대단합니다.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의원님도. 자, 추 장관이 사실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상대 국회의원을 겨냥해서 소설 쓰시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제는 장편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발언해서 더욱더 지금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김병민 비대위원 예. 야당에서 보실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사실은 지난 소설을 쓰시네 발언도 야당 동료 국회의원이었던 분을 지칭해서 소설 쓰고 있네. 그런데 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편 소설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자 여당 의원조차도 웃으면서 또 소설.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었고 아마도 의도된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장편 소설을 발언이. 왜냐하면 작심하고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여기서 박범계 의원이 딱 멈칫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수순에서도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장편 소설 언급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 일부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여권의 대응은 한결같습니다. 이미 다 끝난 사건을 야당이 왜 이렇게 정치 공세로 몰아가느냐라고 하는 주장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정리된 것을 가지고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하게 되는 소설 쓰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국민들께서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추미애 장관의 국회에서의 태도라든지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과연 명명백백한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규명한 수사였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에 있는 여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히 국민이 갖고 있는 그 의혹의 중심을 바탕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짓말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의 답변의 태도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에서 굉장히 오래 다선 의원했고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국회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또 이 내용을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게 될지도 잘 알 것이고요. 사건에 대한 진실을 얘기를 끄집어가는 것보다 여당과 야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어차피 여당, 야당은 다 하는 짓이 똑같지라는 듯한 인식을 주려고 오히려 더 저게 전략이다. 의혹들을 이런 방식으로 끌어가는 예.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추미애 장관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집권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대한민국 국회에서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추미애 장관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본인에게 되게 되는 정치적 의혹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여러 전략적인 수단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보게 되는 모범과 기준을 세우는 데는 예. 완전히 그 기준점을 한참 벗어나도 많이 벗어났다는 점들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추미애 장관께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추 장관은 지금까지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 라고 맞서왔습니다. 자, 이제는 추 장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서 논란이 나고 있습니다. 보좌관과 연락할 시간이 없었다, 경황이 없었다, 보좌관과 연락한 적이 없다. 분명히 대정부님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과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그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이 휴대폰이 포렌식이 돼서 나와서 아는 것일 뿐이고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만약에 제가 지시를 했었다면 단문자에서 지시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야 되겠죠. 장관님 말씀의 취지는 이 카톡 내용은 6월 14일, 6월 21일, 6월 25일 보좌관에게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라고 지시한 사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그러면 25일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신 거죠? 25일. 예.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장관에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냐고요? 4년 전 전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도 보좌관이랑 기억하는 하나도 아니, 기억은 못해요. 국방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서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수사 결과를 예측을 했습니다. 서일병은 구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서일병은 군 복무를 다 이행한 사람입니다.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 추 장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 장관 말대로라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왜 지난 국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을까요?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를 할 위치도 아니다라고 말이죠. 이 기억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맞겠죠. 예. 근데 보좌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니,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전화한 사실이 없다는 건 본인의 기억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째 진술이 어떻게 바뀌냐면 보좌관한테 전화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전제로 해서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억이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죠. 그럼 이건 기억이 명확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선 발언이 사실로 그렇죠. 되려면.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의 어떤 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카톡의 포렌식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그 카톡에 있는 포렌식을 보면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한 건 맞습니다. 아, 기억은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럼 만약 기억을 못했다 하더라도요. 그 전에 기억을 숨겼을지 모르지만 카톡을 보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사의 관점에서 그냥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뭐 검찰에서 무혐의가 났으니까 사실 이제 없던 걸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만약에 저 재판정에 가서 카톡을 제시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예. 추미애 장관의 말을 믿겠어요? 카톡을 믿겠어요? 카톡 말을 믿겠죠. 카톡을 믿겠죠. 카톡은 전형적인 물증이고 디지털 증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서 법적인 걸 설명한 거고 이제 정치적이랄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자, 결국에는 법사위가 파행이 됐습니다.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김남국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말끝마다 개입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답변을 왜 자기가 합니까? 서로 끼어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남들이 하는 거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본인들은 잘 들으면서 김남국이가 어디 추미애 장관이 끼어드는 걸 상관 말아요. 자, 발언 구명기도 상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안 했어요? 언제 했는데요? 지난번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상관을 못 했어요? 반말하지 마시라고요. 자, 본인이 반말하지 마세요. 잠깐 위원장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여기는 장마당이 아니잖아요. 자,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반말하지 말라 공방이 나오다가 장조연 의원이 아버지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 글쎄요, 저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에서 중요하게 다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야당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사실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죠. 그런 점에서 물론 여당 입장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논란을 너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끌고 간다. 이건 정치 공세다라고 볼 수 있으나 제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이게 다른 사안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을 법무부 장관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논란이기 때문에 매듭 지을 필요는 있었다. 그런 점에서 여당 의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방어막을 친 게 글쎄요. 과연 이게 옳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본인 스스로 왔을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아들도 굉장히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어쨌든 간에 보좌관에게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보좌관 뭐하러 사적 지시를 받겠느냐 지시한 적이 없다 전화한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단호하게 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 자체가 부정될 수 없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기억이 안 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못했다면 거짓말이 아닌 게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알았더라도 내가 그때 착오를 했고 그게 불가피하게 그런 말 했다고 그러면 사과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기억이 안 나서 거짓말이 아니라면 모든 범죄가 면죄부가 되는 거죠. 내가 기억 못하면 다 그 범죄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법을 굉장히 누구보다 전공을 하셨고 판사를 지내셨고 또 여당의 대표를 지내셨고 지금 법무부 장관 하시는 분인데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논리 자체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좀 마지막 말도 만약에 자신이 지시를 했다 그러면 답변을 지시를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것이다.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죠. 그럼 모든 명령에 대해서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명령은 아닌 거잖아요.
어떤 거에서 보고를 받았으면 그 자체가 지시를 이행한 거죠. 그래서 전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 논란을 오히려 그냥 끌고 갖고 계시는 게 좀 추장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제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거짓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죠. 법사위 파행 보면서 짧게 느낀 점 김만삼 변호사님. 드리면요. 사실 어제 법사위는 내버려 두면 추미애 장관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옆에서 그 방어하기 위해서 끼어들어가지고 더 논란을 좀 크게 만든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나 그렇죠. 김영민 의원이나 네, 그렇죠. 추미애 장관 스타일이 누가 방어 안 해줘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끼어들지 마라.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어요. 예. 끼어들지 않았으면 저렇게 크게 아마 언론에 보도가 안 됐을 거예요. 내버려둬도 충분히 이 사건을 검찰에 무혐의가 됐고 추미애 장관이 잘 마무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편 당직사병이 추미애 장관을 고소했습니다. 추 장관이 당직사병에 대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 등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당직사병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직사병에 대해서 장관께서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까? 이미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지역적인 부분을 답변하는 것은 피차 똑같아지기 때문에 저는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박수현 전 대변인님 네. 지난 방송 때도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추 장관에게 사과하시라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저렇게 무시하는 발언 하면 안 된다라고 엄중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과하라고 한 적은 없고요. 그렇습니까? 국민의 등록 피해봐서 예. 국민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럼 빨리 사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거를 보면서 좀 추미애 장관도 안타깝고 저기에 올인하는 야당도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그 질의하신 야당 의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아드님 음주운전 문제로 굉장히 고난을 치르신 분인데 저렇게 또 큰 소리를 질의하실 또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는데 구체적인 성함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민생의 시간이어서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께 여러 차례 부탁드리지만 야당이 국정감사 전략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추미애 장관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이미 하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옹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억울할 거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뭐 미루어서 보니까 좀 거짓이 있는 것 같으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 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국정을 감사하는 그 자리에 저걸 끝까지 주제로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야당이 애초에 주장했던 것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타령 문제였습니다. 용의 머리로 시작했고 이제 거짓말, 장관이 거짓말, 도덕성 이 문제 뱀꼬리로 지금 끝나고 있는데 뱀꼬리를 잡고 국정감사장을 저렇게 국민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고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 야당이 얻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국민께 맡겨드리고 판단은 정치인 추미애가 책임질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수사가 덜 끝난 부분도 있으니까 그 수사에 맡겨두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빨리 국정감사를 야당의 시간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야당이 여당보다는 더 득점하는 그런 국정감사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결국 당직사병에 있는 사과를 거부했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BTS가 상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BTS의 수상 소감을 중국의 네티즌들이 문제 삼고 나섰고 황구시보가 보도를 하면서 중국의 분위기가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광고에서 BTS 모습을 삭제하는 조치에 취해지고 있는데 중국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 왜 BTS의 수상 소감을 중국이 문제 삼고 나서는 걸지 자 오늘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BTS가 수상 소감으로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런가 직접 들어보시죠.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6.25 전쟁, 한국 전쟁은 한미 동맹, 한미군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다. 이 양국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감동적인 우리 RM의 수상 소감을
중국 네티즌들이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한데 도대체 이 부분에서 어떤 게 문제였나 싶은데, 자,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미국 벤 프리트상 수상 소감 일부였습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이 국가의 존엄을 건드렸다.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항미 원조의 정신으로 참여한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하고 모욕했다. 아, 그러니까 고난의 역사가 한미만 고난을 겪었냐? 중국도 고난을 겪었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K-POP 좋아하는 애들은 모두 매국노다. 사실은 이거 중국말인데 제가 번역한 겁니다. 미국 눈치 보는 한국은 주권 의식이 없느냐? 아미에 탈취할 것이다. 등등의 반응이 상당히 격정적인 반응인데요. 쏟아지고 있고요. 환95도 거들었습니다. BTS의 정치적 발언에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자, 이게 정치적 발언인가요?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침략자였음에도 미국의 입장에만 맞춰서 발언했다. 자, 만약에 이 보도대로라면 BTS가 한미 우정상을 수상하면서 6.25 전쟁은 중국군의 고난과 중국군의 희생을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만 했던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자, 대목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진짜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건 일단 벤 프리트상이 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벤 프리트라는 인물 자체가 6.25 전쟁 당시 참사했던 미 8군 사령관이었죠. 그래서 6.25 전쟁 어떻게 보면 진두 지휘했던 인물인데,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의 상징이지만 본인의 아들도 6.25 전쟁에 참전해서 공군이었는데 사실상 실종돼서 이제 찾지를 못했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6.25 전쟁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기리는 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한미 우호에 도움이 되는 이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을 준 건데, 거기에서 BTS가 한 수상 소감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미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평범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맞죠. 왜냐하면 북한이 쳐들어온 전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건데, 이제 물론 중국은 그걸 부정하고 있죠. 부정하고 이제 사실상 항미 원조 전쟁이다. 그것은 결국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 그러니까 북한을 지원한 전쟁이다. 이렇게 중국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은 다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뭐 너무나 평범한 얘기를 한 거고, 그렇다고 뭐 중국군에 뭘 부인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왜 중국 사람들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까? 물론 뭐 이제 여러 차례 뭐 중국에서는 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뭐 6.25 전쟁을 뭐 침략에 맞선 뭐 정의를 실현한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의 역사적 철학, 역사 관과는 뭐 맞지 않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굉장히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도 사실은 이제 대국을 꿈꾸고 뭐 미국과 G2다 이렇게 이제 경쟁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좀 대국적인 풍물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중국의 반응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BTS를 광고에서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불매 운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업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인가 합니다. 중국 누리꾼 삼성 차이나 사이트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을 캡처하며 삼성은 이 폰을 깨끗이 처리하라. 해당 제품 중국 온라인에서 사라졌다. BTS 모델 활동 중인 삼성, 현대차, 필라, 중국에서 운영하는 공식 쇼핑몰과 SNS에서 BTS 사진과 영상 관련 제품을 삭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 조짐인데 이게 말이죠. 김관선 변호사님, 우리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사실은 기업하고 있는 이 삼성이나 이쪽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 사드 보복 때문에 기업들이 큰 손해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아, 이게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그냥 일부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고 맑게 아닐 조짐이다 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들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류도 사실 지금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을 든다랄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중국에서 이런 일부 네티즌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 기업이. 그러면 사실 삼성이랄지 현대는 다국제 기업이잖아요. 예. 엄청나게 글로벌에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더군다나 중국 시장은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중국이 뭐 아직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특히 마오쩌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격화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제 마오쩌둥이 결심을 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뭐 인해전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그 BTS가 한 얘기를 보면요, 한 70년의 어떤 고난의 어떤 역사라는 취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침략했다, 침략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역사 자체가 마치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네티즌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구구적인 매체들이 이걸 일반화시켜서 정말 이게 일파만파가 되면 이건 우리나라 기업에 치명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설사 소갈이나 할망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잘 이 부분을 잘 극복을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BTS도 우리 기업들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억울하지만 참아야 된다. 라는 좀 안타까운 말인데, 이 BTS에 대한 공격 때문에 외신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 보도들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중국 누리꾼들이 악의 없는 BTS 발언을 공격하고 있다. 도발보단 진심 어린 포용성으로 잘 알려진 BTS를 지체 없이 공격하고 있다. 일단 중국이 발끈하자 미국 언론들은 BTS 편을 두고 나선 모양이에요. 영국 로이터 통신, 영국 측은요, 삼성을 포함한 몇몇 유명 브랜드들이 BTS와 거리두고 있다.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는 대형 업체들 앞에 정치적 지뢰가 깔려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라고 비판적으로 쓰고 있고, 문제는 BTS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효리, 쯔위, 우리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은 바 있습니다. 2016년 트와이스 대만 출신 멤버 쯔위가 방송에서 대만 국기 흔들자 중국 네티즌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쯔위와 소속사를 맹비난한 사례. 최근 예능 프로에서 이효리 씨의 어떤 그 모 캐릭터의 이름을 논의 중에 마오 어떠냐라고 논담한 걸 갖고 어찌 감히 중국의 위인 이름을 국부를 욕보였다라며 댓글 폭탄을 쏟아낸 바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은근히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련 보도와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 야,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죠.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하고 우호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하며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자, 뭔가 도덕책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박수현 대변인, 이거 뭐 약간 국가의 자존심 문제도 좀 있고 중국 측에게 좀, 박수현 대변인 지금은 청와대 대변인 아니니까 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언뜻 보면 그냥 해프닝처럼 일부 네티즌들의 과잉 반응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우리 속담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숯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드 때문에, 사드 보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자칫 그렇게 비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걱정들을 국민께서 하실 수밖에 없죠. 저는 이것이 그냥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고 또 그럴 거라고 가능성이 많다고 믿지만, 그러나 이것이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환구시보가 이것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 이 환구시보를 통해서 늘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까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 사회자께서는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걸 이야기할 건 아닌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환구시보가 더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이것이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사드 때처럼 오래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 네. 예,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바라지 않으면서 이 원인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보면 이 네티즌들은 이럴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G2를 넘어서 G1 세계 지도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1대1론이 엄청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문화에서 보면 이 자기들보다 엄청나게 작은 이 대한민국의 한류라는 것이, 예, BTS가 지금 연속 다이너마이트하고 오늘 또 1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대국의 국민으로서. 그래서 그런 한류 문화를 갖는, 선도하는
그런 한국이 시기 질투가 나고 BTS가 그 타겟이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환구시부나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외교부의 입장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그러면서도 중국은 이런 것들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를 중국 쪽으로 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긴 어떤 의도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 문제를 지혜롭게 빨리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플로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정래 작가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의 종부세를 문제 삼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나씩 전해보죠. 먼저 어제 국감에서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주미대사로서 과연 이 발언이 적절하냐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 발언을 했길래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의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한미동맹도 굳건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 해서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이수혁 대사 이 발언 왜 논란인 겁니까? 좀 발언에 너무 확신을 찬 발언으로 지금 현재 한미동맹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고 여기에 대한 과한 발언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 여론들이 들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미동맹에 관한 끈끈한 이 모습들이 일부 좀 무너지는 듯한 내용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이 동맹에 대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 동맹들에 대해서 돈과 경제적 가치로 이런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한미동맹에 대한 가치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주미대사의 발언 속에서 이 70년 전에 동맹을 한번 맺었다고 동맹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들이 낳게 되는 오해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 파장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흥남철수 사건 기억하실 건데요. 흥남철수를 통해서 이 메러디스 빅토리 호를 타고 있었던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미군의 철수 과정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모님이 그 자리에 타고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피로 혈맹으로 맺어져 있던 한미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현재 관계 속에서 이런 동맹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나가기 위한 발언들을 얼마든지 조심할 수 있을 텐데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의 메시지가 자칫 잘못된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들을 명심하면서 저는 발언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수혁 대사의 이 답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핵화의 진전이 따라오지 않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지합니까? 따라오지 않는 왜 그런 그 가상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잠깐만 계세요.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할 권한이 있죠.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주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논쟁 거시는 것보다는 직접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원 의원들이 찬성한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 알고 계시죠?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지났는데 안 읽어봤겠습니까? 아주 불리하게. 주미대사가 왜 이렇게 야당 의원들에게 공세적인 거죠, 이재명 기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공간에 가서 이제 국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한 상황에서 화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뭐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물론 뭐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감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비굴하게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지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저렇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태도 자체는 굉장히 낯설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글쎄요 뭐 저는 이게 지금 지금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앞선 발언들이 그러니까 지금 주미대사가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국익에 도움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거다. 저 발언이 저는 기본적으로 뭐 학자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소속에서 얘기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주미 대사라는 자신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국익을 최대한 증진시킬까? 이것이 바로 주미 대사의 역할인 건데 굉장히 제3자처럼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좀 논란의 소지가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조선일보가 미국 국무부에 이 대사의 발언을 문의했더니 이 국무부가 한미 동맹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약간 답변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수엽 대사의 답변에 약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건데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그게 지금 주미 대사의 역할은 결국은 미국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최선으로 끌어올리는 건데 과연 저렇게 미국 정부를 불편하게 하는 게 과연 주미 대사로서 저런 발언이 왜 필요한지 굉장히 좀 의아스럽고 물론 뭐 한미 동맹이라는 게 늘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만 저는 본인의 직분에 좀 더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직분을 벗어난 듯한 논란은 태도에서도 나왔는데 김관섭 변호사님,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제지를 합니다. 자, 의원들의 말을 듣고서 입장을 밝히라라고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의 말을 끊거나 아니면 제가 안 읽어봤겠습니까? 라고 빈정대는 듯한 답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이수혁 대사가 정무 감각이나 정치의 측면은 거의 제로인 것 같아요. 그런 감각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수혁 대사가 한 말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틀린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국익 우선주의 아닙니까? 중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간에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지 그쪽하고 동맹을 맺는 거고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개인이 사적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건 누구나 동감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미국과 관계랄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오히려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잘못했다고 보고 본인이 진짜 주미대사잖아요. 주미대사면 사실은 의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미국과 관계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해야지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거기에 전파하는 자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뭔가 주미대사는 자리 자체를 좀 오해를 하고 있다. 개인의 어떤 학자적인 주장을 하는 자리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서 미국과 관계에서 저분이 우리에게 국익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추 장관의 이 답변 태도도 논란이 됐는데 이제는 주미대사 답변 태도까지 논란이 되니 박수현 대변인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들이? 아마 이제 저 답변만 딱 놓고 보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앞에 이제 어떤 질문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질문에 맞추어서 이제 그런 답변을 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정권 특임 대사라고 하는 그 대사 입장에서 보면 적절치 않은 답변이죠. 저런 답변은 김광삼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당연히 우리 국민이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런 발언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국회에서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에서 저런 발언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 미국에 대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너무 마주 그냥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숨소리마저도 사이클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해요. 실제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동맹, 제가 대변인을 했지만 한미 동맹의 그 굳건함 발전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마 수백 번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정부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북한과 관계 중요시하죠. 그러나 그 북한과의 관계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도 한미 동맹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의 한미 동맹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국회가 저런 어떤 좀 정부와 또 대통령과 결이 다른 이야기를 계속 좀 해줘야 되고요. 동맹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동맹이고 대등할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독특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비율의 방위비를 분담을 요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동맹의 권리, 대한민국의 권리 이것도 지켜줄 줄 아는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는 그런 취지로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의 정권 특임대사로서 이수혁 대사의 발언이 나올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앞으로는요, 소설 태백산맥과 아리랑을 쓴 조정래 작가가 150만, 160만 친일파를 전부 단죄해야 한다. 일본 유학 갔다 오면 무조건 친일파가 된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50만, 60만을 해야 되는 친일파들을 전부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질서가 서지 않고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토차대우라고 부르는 일본의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되어버립니다.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진중권 씨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의 따님도 일본 고쿠시칸 대학에서 유학한 것으로 아는데 조정래 작가 주장대로라면 일본 유학하면 친일파라니 곧 조정래 선생이 설치하라는 반민특위에 회부되어 민족 반역자로 처단당하시겠네요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과도한 주장.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논리죠.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면 모두 다 친일파다. 뭐 유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언론에서도 사실상 일본에 오랜 기간 동안 특파원을 다녀오게 되면 지일파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일본을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람들. 조정래 작가의 저 같은 논리대로라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도 친일파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 라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일본과의 우리 역사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주장하고 과거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을 조금 더 잘 이해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를 우리 국익 중심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노력까지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폄훼하는 발언들을 이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오랜 역사 인식들을 바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편협한 논리로 국가 전체에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조정래 작가 스스로도 조금 전에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대통령 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 속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인지 저는 조정래 작가의 그 다음 해명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예. 조정래 작가가 왜 그랬을까? 궁금합니다. 조동희 작가 측이 또 해명이 나오면 전해드리겠고요. 세 번째 앞으로는 프랑스가 대한민국의 종부세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흥미로운 기사인데 소개해드리죠. 종부세 없는 프랑스가 대한민국에게 너무 비싸서 세금 못 내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외교부에 요청을 한 건데 서울 시내 10채, 10여 채 이제 외교 직원용 사택에 부과된 종부세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니까 프랑스 대사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택이 이 종부세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사택에게 부과된 종부세 부담도 만만치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외교 소식통. 프랑스엔 종부세가 없다. 프랑스 정부가 현지 재외 공간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비교해도 이거 너무 과도하다라는 취지로 대한민국에게 항의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세금 면제는 어렵다. 원칙적인 입장이고요. 2007년에도 노무현 정부 때도 프랑스엔 종부세가 없다며 종부세 1억 5천 납부를 거부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국세청이 반포동의 빌라를 압류하는 조치에 취하는 등 양국의 외교 문제를 비화된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이번에 특히 이제 제도 개선 이후에 종부세 부담이 심해졌다라는 원성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자, 프랑스도 피해갈 수 없었군요. 프랑스는 지금 사택으로 쓰는 게 10채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3주택 이상이에요. 3주택인데 서울시에 있으면 그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블에 따블. 네, 종부세 중에서 최고의 세율 아마 3%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공간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는데 사택에 대해서는 세금 다 부담한다. 그렇죠. 이제 빈 협약에 의해서 대사관에서는 면제가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똑같네 우리 국민이랑. 그렇죠. 그럼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종부세 완전 폭탄을 맞은 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10채 정도 되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해마다 내는 금액이. 그래서 아마 프랑스 정부에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사관이 있으면 대사관을 운영하는 예산을 책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종부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우리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예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의 규정을 그걸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세청이 얘기한 것처럼 상호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대사관 직원의 사퇴를 쓰는 게 제외하자 이제 그런 협약을 맺어야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조만간에 그런 협약이 맺어질 거로 봐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물론 뭐 프랑스는 워낙 선진국이고 돈이 많이 있지만 자기 나라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이 부동산세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고 협약을 맺자 해서 아마 애외적으로는 인정을 해줄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하면 이제 다주택자 프랑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 사실은 프랑스에서조차 이 종부세 부담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형평성 사원을 얘기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부동산 정책의 이 논리적인 오류들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쯤 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이 부동산 정책의 오류까지 가시는 거는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고요. 프랑스만 유일하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 사택을 매입해서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만의 특수한 케이스로 나오는 것인데 아마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런 경우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국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지점에서 좋은 지혜를 좀 찾아냈으면 좋겠고 김병민 비대위원님 종부세까지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엄연한 현실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을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현실을 정부가 바라보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정부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종부세를 내는 국민은 1.4%인데요. 두 분의 의견 국민도 중요하지만 박수현님 시간상 여기서 가능하겠습니다. 한 번씩 기회 드렸으니까요. 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라이브 방송 이사말로에서는 이수혁 추미애의 답변 태도 논란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님과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